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신한은행 터졌다. 기업, 저축, 새마을 돈 못 찾는다. 자, 건설업 부도가 1금융권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실채권 부담으로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부동산업 여신이 무려 210조에 달하고 대손 충당금은 1조 1천억 14.1%로 1금융권 꼴찌입니다. 우리, 하나, 농협 등 1금융권도 각각 아킬레스건이 있고 특히 2금융권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 위험성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 예금과 적금은 어느 은행이 안전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신한은행 터졌다. 기업, 저축, 새마을 돈 못 찾는다. 지금 신한은행이 확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죠. 자, 신한은행 한번 보자고요. 저는 뉴스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다 근거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방금 신한은행 터졌다. 신한은행 부실채권 부담, 건전성 리스크 대두된다고 계속 헤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부실채권 부담, 건전성 리스크. 일단 이제 1금융권 부실을 한번 묶어서 봅시다. 먼저 3분기 부동산업 부실채권 428억, 이게 890억. 와, 2배 이상 늘어났네요. 428억이 890억. 몇 억 갖고 그래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부실채권은 그냥 완전 망가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위예요, 1위. 건설업 연체율도요. 지금 1금융권 거의 다 0.33 막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건설업은 0.033에서 0.83으로 급증해갖고 역시 1금융권에서 1위입니다. 1위. 5대 은행에서. 자, 5대 은행 부동산업 여신 210조. 이게 14조로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이번에 건전성도 리스크. 신한은행이 아주 튼튼한 은행인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대손 충당금 1조 1천억. 자, 14.1%.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이제 많이 연체가 있고 빠져나가면 충당을 해야 돼요.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래요. 손해본 거 충당. 근데 14.1% 이것밖에 증감을 못했기 때문에 꼴찌예요. 이따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있죠. 고정이야 여신은 상당히 이제 좀 뜯기기 쉬운 위험한 돈인데 무려 9,061억 원. 와, 이게 한번 퍼센트로 따져봤더니 196%로 꼴찌입니다. 신한은행이 은근히 핵심 부위에서 꼴찌가 많죠. 자, 은행 뱅크런 PF 부도 돌발 사항에 취약하다는 거죠. 건전성 리스크가 있다면. 자, 근데 신한은행이 바로 뭐 부도가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맹목적으로 믿을 정도로 튼튼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분야별로 이렇게 짚고 들어가면 특히 모든 은행들이 하나같이 자, PF라든가 부동산, 건설업과 관련되면 쥐약이 돼버렸어요. 은행들이. 그냥 막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짝짝꿍 해갖고 다 빌려주고 뭐하고 막 돈잔치 한 거죠. 은행이 돈잔치. 부도난건 생각도 안 하고. 자, 이제 1금융권 부실, 특히 위험한 곳들이 기업은행, 중소기업 파산, 대출 2조에 육박합니다. 자, 산업은행 PF 대출 1292억, 단기 차입 2002억. 그러니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이 앞장서 가지고 건설사 PF 대출을 해준 거예요. 국책은행이. 자, 우리은행 해외 부실 대출이 무려 1184억 원으로 1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권 부동산업 부실채권 증가, 대손 적립백 추이. 자, 은행권에서 한번 보자고. 1금융권에서 누가 위험한지 보시면 제일 현재 많아 보이는 게 이 옅은 파란색, 이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이 진한 파란색 보세요. 자, 신한은행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확 치솟았어요. 이렇게 2배 이상으로. 벌써 조금 이 속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상당히 위험함을 알 수 있고, 이번에 5대 시중은행, 대구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적립액을 봤더니, 자, 쭉 한번 보면 22년 9월 말, 23년 9월 말을 비교했을 때 23년 9월 말을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신한은행 보세요. 1조 1782억 원. 자, 증감률이 어느 정도냐? 14.1%예요. 우리은행보다 조금 더 적어요. 제일 꼴찌죠, 꼴찌.
다른 곳들 보세요. 농협 46, 하나은행 28, 국민은행 25%, 심지어는 대구은행까지도 40.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충당금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신한은행은 돈 있어야 무슨 충당금을 많이 하지. 벌써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허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금융권 이제 전반적으로 취약한 분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 은행이 당장 부도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 뱅크런에서 안전한 은행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다고요. 자, 1금융권 취약점. 자, 시중은행 작년 11월 연체율 0.46%, 건전성의 경고등.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시중은행도 지금 계속 싸잡아가지고 건전성 경고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은행부터 볼까요? 태형건설 단기차입금 720원 가장 많아요. 우리은행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해외 부실대출도 1184원, 1금융권에서도 1위고, 자, NPL 3개월 이상 부실채권이 무려 6,770억, 27%로 압도적 1위. 자, 우리은행은 이 분야에서 문제가 좀 있죠? 자, 하나은행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자본대 이제 비율이라고 BIS라고 있어요. 15.27%. 5대 은행 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제일 꼴찌예요. 남의 돈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부실채권 매각 7,843억. 무려 225.3%나 증가했습니다. 부실채권이.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매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부실채권 1위. 그 다음에 카드 연체율. 특히 하나은행의 문제가 카드입니다. 2.20%로 카드 연체율이 1위예요. 카드 연체율 골치 아프지 않나요? 자, 중기대출도 중기대출도 지금 159조. 어마어마한 대출이죠. 159조. 2위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은행도 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 보면 한쪽이 튼튼하면 한쪽이 취약하고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부위가 부각이 됐을 때 문제가 터지겠죠. 농협은행, 건설업 대출잔액 4.7조. 이게 5조. 377억 원. 자, 건설업 대출 잔액이 4.7조였던 것이 5조 377억 원으로 2위입니다. 2위.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도 874억이 1,438억. 1위. 고정이하 여신. 자, 1조 3,920억 원. 기본 조 단위죠. 다 건전성 위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 1금융권은 2금융권에 비한다면 상당히 안전해요. 돈 빼고 뭐 딴 데 옮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말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 자, 이 정도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라 이런 측면에서 한 거고, 특히 오늘 신한은행 다 튼튼하다고 하는데 누가 튼튼하다고 그래요? 다 얘들이나 또 찐개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설업 대출 잔액과 5대 은행, 뭐 5대 은행의 취약점을 또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하나은행 보세요. 자, 건설업의 대출 잔액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4조 7,379억 원. 이게 6조 1,418. 4조가 6조대로 29.6% 완전 압도적으로 건설업 대출 잔액이 증가한 거예요. 하나은행이. 이번에는 시중은행 연체율 농협 보세요. 농협이 또 압도적이에요. 2분기까지 23년. 자, 0.35% 연체율. 되게 제일 위로,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문제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책은행. 근데 국책은행은 좀 더 위험해요. 아까 이제 1금융권은 뭐 이해합니다. 근데 얘도 1금융권은 있지만, 자, 상대적으로 국책은행이 굳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굳은 일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혈세를 갖다가 멋대로 막 좌지우지 하는 거죠. 망할 회사에 돈 빌려주고. 좋게 말하면 정말 국민의 등대가 돼준 거죠.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국책은행 건설업 대출 부실이 무려 1,600억. PF 리스크 암원, 특히 PF에 제일 많이 묶여 있어요. 이번에 태형건설에만 묶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있겠어요. 대형 건설사들. 거기에도 지금 아마 제일 많이 묶여 있을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네요. 어떻게 된 게 국책은행이 그런 하찮은 건설업하고 운명 공동체가 돼요. 자, 기업은행 태형건설의 PF대출 997억 원 3위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커요. 지금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하
1.0%, 연체는 0.64%로 상당히 높죠. 개인 사업에도 뛰어들었죠. 3,746억, 소상공인 무려 76조, 어마어마하네요. 이자 잔액만 1조, 어떻게 갚을지 깜깜합니다. 수출입, 자 5년 금융 대기업 양곳이 여러분들 자 42곳으로 한계기업 늘어났어요. 한계기업, 좀비기업 3년 내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한 곳밖에 없었던 곳을 42곳. 방만하게 그냥 빌려준 거죠. 수출입은행에서. 그러니까 한 곳이 42곳. 자, 위험자산 규모 139조, 5,507억. 전년 대비 무려 15조나 증가했습니다. 유아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65%. 정말로 많이 악화됐네요. 유아자산까지도 악화됐어요.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381억, 무려 619%, 6배나 증가했고. 자, 산업은행 연체액 379억 원, 824% 폭증. 부동산 PF 대출 손실, 워크아웃 확대 시에 아주 위험하겠죠. 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1금융권에서도 제일 위험해요. 물론 국책은행이니까 당장 문 닫고 그러지 않으니까 또 돈 빼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알 건 알아야죠. 얼마나 위험한지. 국책은행이 그나마 방어막이 돼주는 거예요. 뭐 영원한 방어막은 아닙니다. 국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이번에 연체 규모 다 근거 자료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쭉 있는데 개인사업자 연체, 기업은행이 압도적 1등 아닙니까? 여기 주요은행 고정이하 여신 비율, 떼이는 돈, 여기 보세요. 신한, 국민, 이렇게 큰 은행들보다 압도적으로 기업은행이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기본 악화 심각. 2023년만 해도 기본적인 게 많았는데 이제 3년 9월 달에 악화. 그 다음에 24년 심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갈수록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씨가 마르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구도. 국책은행을 좀 정부가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익금융권 부도 위기, 금감원, PF 연체율 급증의 이익금융권 수집.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부실의 끝판왕은 이익금융권이죠. 그래도 뭐 저도 뭐 이런 데다가 돈 넣어놓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너무 뭐 불안하다고 해서 뽑아가지고 막 이러지는 마세요. 괜히 손실 봐가지고 저거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막 10억씩, 20억씩 이거는 좀 만기 되면 조금 이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그쵸?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10억씩, 20억씩. 당장 빼란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 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신협이 4%, 특히 신협이 위험해요. 산림조합 3.7, 수협 3.5, 농협 2.3, 고정이야, 신협 4, 산림조합 3.5, 수협 3, 농협 2.5. 자, 뱅크는 위험 이렇게 많아요. 얘들은 1금융권하고 비교하게 되면 거의 제 생각에 그 퍼센트로 따져도 5배에서 10배 위험해요. 1금융권보다 10배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험하다고요. 그만큼. 저축은행도 비슷해요. 연체율 6월 기준 5.10%, 1.5조 원이고 고정이하 여신 6.1조. 1년 만에 100% 2배 증가했고,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냥 PF 대출로 뛰어들어야 돈 벌거든요. PF 연체율 4.61%, 은행권 최대. 새마을금고는 자, 연체율 6.18%로 다 합쳐서 1등입니다. 1등. 모든 은행에서 최대 규모. 그러니까 굳이 한국 제일 위험한 것을 골라라 하면 새마을금고가 제일 위험해요. 거기서 거기지만. 고정이하 여신은 15%. 1년 전에 2배나 증가해요. 지금 고정이하 여신도 다른 곳들보다 2배, 3배 높지 않아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가 아주 이렇게 많아요. 76곳으로. 즉, 자, 얘들은 만기까지는 끌고 가세요. 1년이든 2년이든. 뭐 그 안에 부도나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막 이런 데서 평생을 갖다가 묻어놓지 마시라고요. 평생을. 경제위기라도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 이제 저축은행 위기, 새마을금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저축은행 이렇게 5.56, 연체율이, PF 연체율 5.56. 그 다음에 상호금융, 아까 신협 이런데 4.18.
1금융권은 거의 0%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은행. 자, 이번에 새마을금고 보세요. 자, 여신 연체율 12%까지 치솟았습니다. 상당히 부실하죠. 이번에 6개 건설사 위태위태하다. 이제 지금 이렇게 은행권들이 흔들리는 것은 자기 혼자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자, 그 원인 제공이 바로 건설사인데 지금 어느 건설사가 다음 태형이 될지 몰라요. 조금 다행인 것은 자, 태형이 시끌시끌한 상태에서 약간 좀 예전에 그 레고랜드 사태처럼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폭풍 전야인지 정말로 좀 잠잠해진 건지 좀 지켜봐야겠죠. 자, 지금 1위가 태형 워크아웃 이미 됐기 때문에 법정관리 이미 됐고, 이제 저기 법정관리 위기 이제 뭐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떨어지느냐 마느냐는 이제 태형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롯데 두 번째 위험한 게 롯데 같아요. 우발채무 심각합니다. 우발채무가 너무 많아요, 롯데가. 자, 세 번째는 현대건설인데 순서대로만 본다면 현대건설인데 계열사가 짱짱해서 우발채무 무려 24조고 부채 12조지만 한참 뒤로 밀릴 것으로 봐요. 진짜 본질적인 3위는 GS건설입니다. 검단 분기 사태, 뭐 또 영업 정지 위험성도 있고, 아무튼 영업 적자, 손실 확대. 그리고 5위는 신세계건설. 이것도 상당히 취약해요. 신세계건설도 영업 적자, 재무 부담이 지금 문제가 되고, 6위 동부건설, 용지대금, 기업어음 전단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더 플러스 시키면 코롱건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조금 순위권에서 벗어나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 건설사들 상당히 위태위태하죠. 자, 2024년 부동산 전망, 상승 보합 하락. 자, 핵심만 잡아볼게요. 먼저 집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1월 달에 달렸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당장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을 두고 어떤 분위기 타고 쭉 떨어지면 몰라도 또 당장 폭등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폭등을 논합니까? 슬금슬금 여기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방향성이 잡히겠죠. 그래서 일단 짧게는 1월달, 2월달에는 설날, 4월달에 총선, 그리고 6, 7월은 여름만 되면 뛰었으니까 이 고비고비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략 1월과 최대치 설까지만 봐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폭등을 한다든가 폭락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밋밋하게 갑니다. 자, 집값 하락, 대출 제한, 대출 때문에 이제 대출 제한이 심각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내 집 마련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량 감소하고 있죠. 지표 하락, 시세, 실거래, 거래량, 심리 다 안 좋아. 그렇죠? 가격 거품, 집값이 누가 뭐래도 비싸. 자, 그리고 공급이 넘쳐나고요. 인구는 감소하고. 자,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금리 인하,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올해 뭐 4번 하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위험자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주식, 그 다음에 가상화폐, 지금 미국 집값 막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뛰게 되면 따라갑니다. 상승 조건, 특히 정부는 집값 올라가는 쪽에 방향을 완전히 잡았어요. 정부는 집값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이거는 현 윤석열 정부만 욕할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자, 전세 상승, 자, 입주 부족,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 2년만 놓고 보면 지금 물량이 적어요. 제가 말한 것은 5년, 10년,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할 때가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은 보합으로 보여져요. 왜냐? 부동산이 지금 섞여 있어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좀 빠지고 여름에는 좀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될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순간에 다른 나라의 흐름하고 같이 보면서 치고 가거나 급락하거나 이 방향성이 잡힐 텐데 이걸 미리 예단해 가지고 얘는 폭락한다, 얘는 폭등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일단 하락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자, 냉정하게 지켜봐야 돼요. 차별화, 자,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다 올라가고 다 떨어진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별화 쪽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 비싸네 그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뛴다. 얘는 10년 20년 후에 싸 보이지만 더 떨어진다.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5대 은행이 있는데 망치로 뚝뚝 두들기는 소리가 나네요.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1월 변곡점 가지고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사람하고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사람으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설날 전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